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바로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용인 하고 있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 이쪽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어요. 110쪽이에요. 페이지 110쪽이고 고용인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개공의 사용자 책임, 사용자가 사장님이란 뜻이에요. 이때 15조 2항, 법의 15조 2항이 대단히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15조 2항이나 숫자까지 좀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숫자까지 잠깐 외워두시면 좋아요.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잖아요. 네. 일단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업무상. 업무상당이라는 단어를 모든 이렇게 하면 OX, 모든 X, 모든 행위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보조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개공이 책임진다 이런 뜻이죠. 모든이 아니에요. 또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 본다라는 단어 있죠. 본다. 본다를 추정한다. X로 작년에 처음 출제했어요. 간주한다는 의미죠. 추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관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근데 이 법조문에 대해서 좀 이따가 판례 나올 텐데 이 판례가 이 법조문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은 소공보조원이 사고치면 개공만 책임진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공보조원이 사고치면 소공보조원이 책임진다는 말은 없고 개공이 책임진다는 말만 있으니까 꼭 개공만 책임지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소공보조원 사고 쳤는데 그 인간 책임 안 지고 사장만 책임지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이 책임질 텐데 이 관련된 판례가 좀 이따 나옵니다. 양보로 1번 개공 행위로 간주한다. 법조문에 대해서 쭉 적어드렸는데 동그라미 1번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따라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고의과실로 재산상손해 발생시켰을 때 고용인뿐만 아니라 개공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다. 또 추정한다도 아니라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판례 보이는데 판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업무상 행위는 첫 줄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주관적 사정이 뭐냐면 행위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라는 건 제3자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번만 아시면 돼요. 2번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했을 때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게 보조원이 계약금을 횡령했다면 원래 애초의 목적은 뭐예요? 전달할 목적, 중개할 목적으로 받은 거죠. 행위자가 마음속으로는 횡령할 의사였어도 그건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각으로 본다면 중개할 목적으로 받은 거니까 이건 업무상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럼 보조원이 이미 튀었죠. 이미 튀었으니 개공이 앉아서 독박 쓴다는 얘기죠. 예. 같이 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혼자 하는 게 낫죠. 혼자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보조원이 튀면 개공이 독박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이제 양거래 2번 민사책임 공부하겠습니다. 민사상 책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제목에 15조 2항을 적용한다. 맨 위에서 봤던 법조문이에요. 15조 2항을 적용한다고. 근데 개공은 무과실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책임이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결론을 먼저 적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고용인이 업무상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자, 15조 2항을 적용하면 그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개공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손해입은 의뢰인은 이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재 개공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죠. 그래도 나는 책임을 지라고 돼 있잖아요.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 그럼 개공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니까 개공은 어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고용인은 책임이 있느냐 이거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법에는 고용인이 직접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 이걸로 대법원까지 끌고 간 사건이 있어요. 보조원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의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지 내가 책임진다는 규정은 없지 않냐. 근데 난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아니냐 이게. 15조 2항은 나의 면책을 규정한 거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요. 근데 이 판사님이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네가 사고 쳤으면 너도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주장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없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책임이 있다는 말도 없지만 네가 책임이 없다는 말도 없지 않냐. 그러니 공인중개사법에는 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이다. 우리 옛날에 맨 첫 시간에 했던 건데요. 맨 첫 시간에 나온 것이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인중개사법은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러니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죠. 근데 이 법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땐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네가 책임이 있다는 말도 책임이 없다는 말도 없으니 무슨 법을 적용하자? 민법을 보충 적용하자. 민법의 750조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판사님은. 그런 것이지 이 15조 2항이 너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으면 고용인은 민사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5조 2항은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용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니다. 즉 15조 2항은 고용인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대판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판례로 한번 확정해서 본 거예요. 너는 민법상 책임을 지고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둘 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둘 다 책임을 지는데 이런 관계를 연대채무라고 해요. 연대채무. 채무는 이제 보증채무라는 것도 있고요. 보증채무라는 것도 있고 연대채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보증채무는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이제 돈 빌렸는데 보증인을 세운 거죠. 보증인을 세웠으면 채권자는 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는 거고요.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되면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보증채무고요. 연대채무는 뭐냐면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예요. 돈 빌린 건 난데 얘가 연대채무자가 되면 채권자는 처음부터 이 연대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니까. 그럼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 개공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대채무자가 되었죠. 이런 걸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요. 진정이 아닌 연대채무다. 그냥 연대채무라는 단어만 알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니까 의뢰인은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개공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고용인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무과실책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오른쪽에 3번을 보고 다시 위쪽으로 올게요. 오른쪽에 3번. 오른쪽 페이지 3번입니다. 개공은 고용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손해입은 의뢰인은 개공이나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거꾸로 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을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법의 15조 2항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 내지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민법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책에 수록하지 않았는데 민법에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책 규정이 있어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피용자가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법과 같죠. 근데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민법에는 면책 규정이 있다고요. 사장님이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걸 입증하면 사장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우리 법에는 면책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 그 다음을 잘 알면 됩니다. 세 번째 줄.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라도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좀 너무하죠, 사실은. 너무하죠. 뭐 동네 북도 아니고.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은 무조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책임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혼자 하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튀면 그냥 독박 쓰는 거라니까요. 내가 평소에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걸 입증해도 개공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4번 보실 차례인데 4번은 뭐냐면 자, 개공이 손해배상을 했다고 할게요.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네가 사고 칠 일이잖아요. 그러니 개공은 저 고용인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하잖아요. 보증보험이나 공제, 발표를 공탁을 하죠. 고용인은 별도의 보증 설정하지 않죠. 그럼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의뢰인은 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개공의 행위로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보증기관에서 물어줘요. 물어주고 보증기관은 개공에게 구상권 들어오고 다시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자, 4번. 개공은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고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게 포인트였네요. 무과실 책임이고 면책 규정이 아예 없구나. 동네북이구나.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은 뭔가? 행정상의 책임도 제목이 이렇게 써드렸어요. 15조의 2항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좀 제가 적어보면 이거예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이 법을 위반했는데 뭘 위반했냐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위반했으면 이 소공에게는 당연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줄 거예요. 그런데 15조 2항을 적용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저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개업공인중개사도 도자가 들어가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도 그에 해당하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개공은 동네 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소공이 행정처분 사유 위반하면 둘 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적어드렸는데 예는 제가 안 적어드렸네요. 예를 한번 제가 직접 들어볼게요. 거기까지 제가 써드린 걸로 착각했네요. 예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는 거라서 그랬나 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의 33조에 있는 금지 행위를 위반했어요. 나중에 배워요. 33조 금지 행위. 판매 명수, 관직상도 이런 거 배워요. 이런 걸 위반했을 때는 소공은 자격정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개공이 그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본다. 근데 개공이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임등취 사유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 개공은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소공이 33조 금지행위를 위반해서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본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본 거죠. 이렇게 둘 다 행정처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중개보조원 해보죠. 문제는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위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자죠. 받지 않는다. 그러니 15조 2항을 적용하면 개공이 저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도가 아니네요. 도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실제로 나오기도 했는데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만 받는다. 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거기 적어놨어요. 그거는.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직접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 행정상 책임이라고 한다. 이런 걸 배우고 나면 고용인이랑 같이 중개하기 싫어져요. 자, 혼자 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상 양벌 규정. 뭔 책임도 이렇게 많은지. 자, 이번엔 양벌 규정이라는 걸 배워요. 양벌 규정은 우리 법의 50조에 별도의 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조문이에요. 왼쪽에 두 가지는 15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좀 다르다는 얘기죠. 50조 양벌 규정이라는 걸 따로 적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거기는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쭉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우리 법 49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유가 12가지가 적혀 있어요. 이 소공이나 보조원이 48조나 49조를 위반한 거예요. 위반. 이거를 위반했을 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은 이 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개공에게도 벌을 준다. 그래서 양벌 둘 다 벌한다는 얘기예요. 개공에게 벌을 주는데 개공한테 징역을 주는 건 말도 안 되죠. 내가 위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징역 간다는 거 그런 날 어디 있습니까?
개공한테 벌을 주는데 그 벌은 벌금형을 주겠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당 조의 벌금형. 해당 조의 벌금형이 무슨 말이냐면 소공보조원이 48조 위반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이하 벌금 받으면 개공은 2천 이하 벌금. 소공보조원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으면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소공보조원이 징역형이면 개공은 벌금. 소공보조원이 벌금이면 개공도 벌금. 이런 뜻이죠. 둘 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면 틀려요.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아니에요. 동일한 범위 안에서 벌금형 받는 거지. 웃자는 얘기로 개공을 좀 싸게 줘야죠. 얘가 위반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 개공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가 뭐냐? 벌금형을 받는 이유가 아까 왼쪽은 15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었어. 그럼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이건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15조 2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아니라고. 형벌이라는 것은요. 형벌이라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예요. 과실책임주의. 내가 위반한 것도 아닌데 형벌을 주는 건 없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위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형벌을 줘.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 이유는 뭘까요? 뭐 다 써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의 소홀.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즉 너의 과실. 개공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벌금형을 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지경이 되도록 너는 뭐 했느냐 이거지. 개공의 과실이 인정될 때 벌금형을 줘요. 그럼 당연히 개공의 과실이 없으면 벌금형을 주지 않아요. 잘못이 없는 자에겐 절대 형벌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는 면책 규정이 있다. 앞에서는 없었죠? 면책 규정이 있다. 자, 여기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3-2, 49조 1-1 좀 잘못 썼네요. 1년 이하 징역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고용인이 이 법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때 고용한 개공은 해당 조의 벌금형을 받는다.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이란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인이 벌금형 받게 될 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네요. 3번 면책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는다.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면책 규정이 없었죠. 네,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면책 규정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뒤로 가보면 판례가 있는데 뒷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잠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건 벌금형인데 우리가 8강쯤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8강에 결격사유 있잖아요. 결격사유에 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결격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현재 개공이 받는 것도 벌금형이잖아요. 이것이 3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 이것이 과연 결격사유이냐. 개공이 결격사유가 된다면 반드시 등록 취소가 될 텐데 등록 취소가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해당된다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하죠. 아니, 내가 위반한 것도 아닌데 저 인간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도 열받는데 지금 거기다가 결격이 되고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중개업을 못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만 가지고
이것이 결격이 아니고 등록 취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던 거잖아요. 물론 약간 예의도 포함됩니다만.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 취소도 되지 않는다. 왜냐? 소공과 중개보조원은 이걸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개공은 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이것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죠. 소공보조원이 받는 벌금형과 개공이 받는 벌금형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사유를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은 아니므로 이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될 땐 결격이다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격 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기에는 중개보조원이 유사명칭 사유금지를 위반하여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이 사건에 어떤 사례가 있었던 거죠. 유사명칭이 뭐냐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나 유사명칭을 쓴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았는데 이때 개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된 거죠. 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이 결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고용인 파트를 다 보셨군요. 고용인 파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음 이제 인장 등록이라는 제도로 갑니다. 인장 등록은 어떤 제도냐면 일단은 개념부터 잠시 잡아볼게요. 여러분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져요. 서명할 땐 자필로 이름을 써야 하고 날인할 땐 인장으로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장이 뭐냐? 등록관청에다가 내가 이런 도장을 쓰겠소 라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등록한 인장을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 인장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명과 날인을 다 한다는 건 결국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명과 날인 제도를 만들었고 날인할 때는 꼭 등록된 인장으로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인장 등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이 하는 거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그래서 밑에 인장 등록의 의미를 세 줄 적어드렸고 의무자라고 합니다. 의무자는 누구랑 누가? 개공과 소공은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공과 소공이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지. 당연히 업무 개시 이후에 사용할 테니까.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지. 뭐 찍을 데가 있나 뭐. 찍을 데가 없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필요 없죠. 뭐 찍을 데가 있나 모르겠네. 없죠. 커피만 타는데 커피. 쿠폰에 찍을 도장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공과 소공만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자, 시기 갑니다. 개공과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똑같이 써드렸고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해요. 다만 중요합니다. 인장 등록은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일단은 잠시 좀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페이지 115쪽 115쪽을 잠시 보시죠. 115쪽을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개공과 소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이기도 하고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내는 것이 인장 등록이군요. 업무 개시 전에 이걸 내시면 돼요. 이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다시 112쪽에 오면은요. 그 다음에 신청이라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페이지를 잠시 찾아볼게요. 페이지 73쪽. 페이지 73쪽을 갔다 올게요. 73쪽을 보시죠. 페이지 73.
자,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죠. 근데 뭐이기도 해요? 개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에 아까 115쪽에서 봤던 인장 등록 신고서를 내도 되지만 아예 처음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여기 인장 등록 신고서 포함되어 있어요. 오른쪽 맨 밑에다 도장 찍게 되어 있거든요. 이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같이 할 수도 있다. 알겠네요. 무슨 말인지. 자, 또 하나.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페이지 109. 페이지 109쪽을 보시면 109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이기도 하고 인장등록신고서이기도 하네요. 소공의 인장등록신고서. 그러니까 고용신고서를 낼 때 소공의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이 서식을만 내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다시 112쪽으로 오세요. 112쪽. 이제 이해됩니다. 인장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다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소공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 같이 할 수도 있다. 거기 중개보조원 들어있는데 중개보조원이 인장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점이야. 시점.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라는 그 시점에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에 이렇게 내기로 했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보조원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어때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차시 예외. 인장등록은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주어는 따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5.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5. 개공은 소공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공은 보조원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다 5예요. 다 5. 다만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소공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이 할 수도 있다면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오른쪽 인장등록 한청은 당연히 어디에 해야 돼요? 등록 한청에 해야 되죠. 등록 한청에. 다만 그 법인의 분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한청에 한다라고 해석돼요. 그래서 잘 나오는 편 아니에요. 자, 등록한 인장의 종류로 갑니다. 먼저 개인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그리고 부직상 개공과 그리고 소공, 이 자연인들이죠. 이 자연인들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어떻게 하면 틀리냐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감도장이에요.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중한 인감도장을 매일매일 수지하고 다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인감도장이어도 되고 그냥 막도장이어도 된다. 아무 도장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면 틀리는 거죠.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때는 인감증명서를 냈었어요. 등록 한창에다가. 꼭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인감증명서를 냈는데 지금은 인감도장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니까 인장등록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내는 방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셋은, 이 자연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그 다음 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한다. 아무 도장이나 실명 인장이면 되고 7mm, 30mm로 파와라 이 말이에요.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7mm, 30mm. 너무 크면 계약서에 너무 많이 덮게 되죠. 부담되잖아요. 주먹만하게 파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돼. 너무 작으면 이름이 안 보일 테니까 7mm, 30mm 적당하다 이거지. 이 정도면. 모양은 상관없어요. 모양 동그랗든 네모나든 세모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고 싶은 모양은 하트 모양으로 파고 싶은데 파줄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무소죠. 자, 다음에 7mm, 30mm 부탁드립니다. 다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나오죠. 이 법인 설립 등기를 상업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상업등기하는 규칙이 있겠죠. 상업등기 규칙이라는 법이 있는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 법인을 만들 땐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법인 인감을 한꺼번에 법원 등기소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요. 개인이 인감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 인감을 법원 등기소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이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 신고한 이런 의미죠. 법원 등기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고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렇게 잘 나와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음 분사무소 가죠. 분사무소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도장을 또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업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드는 방법은 도장을 새로 만들어요. 보통 책임자 도장을 파거든요. 책임자 도장을 파서 상업등기소에 갖고 가요. 법인의 대표자가 갖고 와서 이 도장이 우리 지점에서 법인 인감처럼 똑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도장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서 이걸 도장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해요. 통으로 한 단어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같이 발음해죠. 시작.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걸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등록한 장에 등록을 쓰는 얘기잖아, 이거를. 자, 인장 등록 방법 하죠. 인장 등록 방법은 별지 서식인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갖다 내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 말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대신한다. 가름한다. 법인만 그렇게 가름하는 거예요. 자, 인장 변경 갑니다. 자, 개공이나 소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 도장을 새로 판 거죠. 새로 파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동네 실자 2번 나오죠. 아까 7mm, 30mm 나왔고 여기는 7일까지 실자가 2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2번 나오는데 밑에 2번 보시면 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장의 변경 등록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에 따르는데 여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 등록증이 어디 있는가? 잠깐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등록증이 어디 있냐면 75쪽에 있어요. 페이지 75쪽을 잠시 가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75쪽을 가보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고 쭉 내려가 보면 중간 밑에 보면 등록 인장을 찍는 네모칸이 있죠. 아, 등록증에도 인장을 찍는군요. 등록하청 공무원 찍어주겠죠. 도장 가져오라고 해서 찍고 등록증을 나중에 교부하거든요. 처음에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해요. 보통 그래서. 근데 도장을 잃어버렸다고요. 도장을 잃어버려서 도장을 새로 팠는데 등록증을 교체하면은 비용이 드나요? 비용이 드니까 변경 인장이라는 여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구나. 다시 113쪽. 인장을 변경했으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는 건데 여기에 등록증의 원본을 가져와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였어요. 다음 페이지 가죠.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는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다 업무정지죠.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가 돼요. 그래서 인장정지 이렇게 외우면 간단해요. 인장정지.
그래서 인장제도 다 마쳤고 이제 116조 요 4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4장의 마지막 내용은 휴업이나 폐업에 관한 단원인데 몇 가지 좀 필기 좀 하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뭐 한 4줄 정도 쓰시면 되니까요. 왼쪽 맨 위에다 보셔도 되고 오른쪽 맨 위에 쓰셔도 되고 자, 4줄 들어갑니다. 자, 휴업. 휴업은 3월을 초과할 때. 두 번째, 폐업. 세 번째는 휴업 기간의 변경. 네 번째는 중개업의 재개. 이 4가지를 배우는데 이 4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전부 다 미리 신고다. 미리 신고. 이 단원의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에 원본을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에 원본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다.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 2가지 신고를 할 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십니다. 더 쓸 건 없습니다. 다 필기를 다 하셨다 치고 동영상 멈추고 적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 적으셨다 치고 자 들어갑니다.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다 미리 신고라고 그랬어요. 3월 초과는 3월은 안 들어가는 거죠. 딱 석 달까지는 휴업 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러네. 신고를 안 해도 한 달 쉬어도 돼요. 신고 안 하고 2달 쉬어도 되고 신고 안 하고 석 달 쉬어도 돼요. 우리 중개업해서 우리 대박 날 거잖아. 대박 나서 1년에 막 몇 억씩 보비를 벌 테니까 한 9달 열심히 일하고 석 달간은 우리 여행 다니는 거예요.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딱 석 달까지는 신고도 안 하고 휴업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자,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같이 해보자. 시작.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라. 미리 신고는 공인중개사법 다 털어 이 단원이 유일해요. 유일한 미리 신고예요. 미리 신고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배웠던 거 보면 사무소 이전하고 나서 10일 안에 신고하잖아요. 고용신고. 고용을 먼저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죠. 고용강이 종료되고 10일 안에 신고하고 인장을 변경하고 7일 안에 변경 등록 신고하고 다 사후 신고예요. 이 단원만 미리 신고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월 초과는 넉 달인데 넉 달간 휴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는 게 상식에 맞지. 넉 달을 푹 쉬고 와서 나 잘 쉬고 왔다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3월 초과 휴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해라. 근데 폐업의 경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으면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잖아. 왜? 뭐 이러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대로 한다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신고부터 하라는 얘기죠.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직 어떤 개념이 안 잡혔냐면 폐업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폐업을 했다는 말은 중개사무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사무소가 없다. 뭐 이 사무소가 텅 비었거나 간판 더 떨어져 있고 텅 비었거나 아니 업종이 다른 걸 바뀐 거죠 지금. 뭐 식당을 한다거나 다른 걸 바뀐 거예요. 핸드폰 가게로 바뀌었다거나. 폐업을 했다는 건 사무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부터 하고?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사무소를 없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먼저 없애고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건데 왜? 자, 사무소가 없어요. 사무소를 없애버렸어요. 10일 안에 신고해도 된다면 그럼 10일 동안에는 사무소도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공이라는 얘기잖아요.
폐업 신고할 때까지는 여전히 개공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사무소를 접어야 되죠. 먼저 접어버리고 신고하면 사무소가 없이 불법으로 중개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사무소가 폐업 신고하는 그날까지는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폐업을 해야 돼요. 실제 폐업 신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도 해요. 사무소 갇혀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폐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배웠죠. 폐업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고. 폐업 신고를 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라. 왜? 폐업 신고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무소가 그날 있으므로 거기 가서 미련남아 중개업을 더 할까봐. 그래서 폐업 신고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 이런 제도를 만들게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10일이라는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폐업을 하고 싶을 땐 미리 신고한다. 휴업 기간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넉 달 휴업 신고했는데 한 달을 더 연장하고 싶다 보면 넉 달 두기 전에 미리 해야지. 또 5달 휴업을 하고 있는데 중개업을 다시 하고 싶으면 5달 만기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맞죠. 다 미리 신고한다. 이 두 가지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의 원본을 첨부해야 돼요. 사실은 폐업은 반납 쪽에 가깝지만은 그냥 첨부라고 문제 나오니까 첨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 신고 안 된다는 말 무슨 말이냐? 인터넷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서를 이메일 작성해 컴퓨터로 작성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는 신고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등록증을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이 두 가지는 전자문서가 된다. 전자문서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인중개사법을 다 털어서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전자문서가 되는 건 딱 이 둘 외에는 없어요. 아예. 지금까지 우리 10강 넘게 공부하면서 전자문서가 된다는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뭐 배웠던 이전 신고, 또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또 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뭐 인장 변경 신고 이런 거 다 전자문서 된다는 말 없어요. 유일하게 전체에서 이 두 가지만 전자문서가 돼요. 이 단원에는 다른 단원에는 없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제도는 미리 신고를 하는구나. 이 단원만 유일하게. 이 법 전체에서 유일하게 전자문서가 되는 단원이구나. 또 이 두 가지는 가져와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 이게 되게 잘 나와요, 문제가.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16쪽 중간 밑에 박스 밑에 들어갑니다. 휴업 신고.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는 할 수가 없다. 3월 초과 등록증 원본 첨부 전자문서 X 하시면 돼요. 3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잘 알아야 되고 3번은 우리 등록할 때 배웠던 건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서면 통지 받은 거죠. 개설 등록했으면 개공이 된 거죠. 개공이 됐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휴업을 하는 거니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해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좋아요. 다음 휴업기간의 제한.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 휴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3월 초과 6월 이하의 휴업 신고가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6월 초과할 수 있지만 그게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가보시면 질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할 수 있다. 아플 때, 또 뭐 군대 갈 때, 또 학교 갈 때. 딱 세 가지 외에는 시험이 안 나와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6월을 초과 휴업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면 틀려요. 6자 3자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기간 중에도 당연히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안 됩니다. 한다고 가끔 거짓말 쳐요 또. 휴업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업무정지 중에는 사무소 이전이 안 되잖아요. 업무정지 중에는. 자, 폐업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 된다는 말은 업무정지 받은 계공은 다른 계공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아 그 사무소에 이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폐업 갑니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의 등록증 원본 첨부해서 미리 신고합니다. 당연히 전자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미리 신고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가죠.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하고 별도로 휴업, 폐업 다 가능합니다. 뭐 못할 거 없죠.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휴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당연히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간청해야 되겠지. 자,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하죠.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변경 신고서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가끔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라 이런 헛소리도 벌써 2번이나 틀이 나왔어요. 변경 신고할 때 어떻게 등록증을 첨부합니까? 처음에 휴업 신고할 때 냈는데 못 내죠. 그러니까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밑에 재개 신고 가죠. 휴업 신고를 한 그 오타 하나 들어갔네요. 휴업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역시 신고서에 따라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문서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 중요해요. 재개신고받은 등록간청은 등록증을 개공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돼요? 즉시 반환해야 돼요. 즉시.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즉시란 단어도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즉시랑 지체 없이랑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바꿔서 낸 적은 없는데 바꾸면 틀리긴 해요. 이 뭐가 더 급해 보여요? 즉시하고 지체 없이하고. 뭐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지체 없이요? 즉시? 즉시가 더 급한 거예요. 즉시는 당일 처리. 당일 처리를 우리 즉시라고 표현하고요. 지체 없이는 뭐 비슷한 얘기죠. 진짜 비슷한 얘기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빨리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즉시는 그런 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그날 다 해주는 걸 즉시라고 그래요. 네. 지체 없이는 미친 듯이 하고요. 즉시는 초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네. 당일 처리입니다. 즉시 자리에 숫자 들어가면 틀려요. 틀립니다. 예. 그날 바로 해주는 게 즉시예요. 그러니까 재개신고 들어갔으면 등록증을 바로 줘야지 바로 줘야지 뭘 고민합니까? 당연히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즉시란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개신고를 하러 갈 때는 등록증을 지금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찾으러 가야 되는데 왜 전자문서가 되느냐 이거지. 왜? 힌트 드리죠. 처음에 휴업신고할 때는 왜 전자문서가 안 되죠?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가져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죠. 그럼 이때는 등록증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래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못하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 전자문서를 해놓고 찾으러 와도 되잖아요. 어차피 올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전자문서 가능하다.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다음 페이지 위반치 제재.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좋아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넷 중에 하나만 하지 않아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폐업과 그 친구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폐업과 그 친구들, 친구 4개네. 총 4개니까.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4개. 폐업과 그 친구들은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오른쪽에 신고서는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문제가 됐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 잘 풀어도 26문제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만 잘 풀어도 고득점은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문제도 많이 풀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을 다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는 5장 들어갑니다. 5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해서 무지하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거의 한 최대 10문제까지 나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 5장입니다. 5장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도 무지하게 많아요. 문제도 제가 뭐 몇 문제나 넣어드렸나요? 5장에 관한 문제는 43문제나 됩니다. 자, 5장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